2005년 강원도의 평화로운 도시 춘천에서 안태준 교수 40세, 존경받는 역사학자, 그의 아내 이서연 38세, 총명하고 헌신적인 전직 기자, 그리고 그들의 어린 딸 안소희 8세 그림의 재능을 보이기 시작한 작은 천사 세 식구가 의아모의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9월의 맑은 주말 아침 그들은 피크닉 바구니 낡은 카메라 그리고 소희가 가장 아끼는 스케치북을 들고 익숙한 가족 나들이를 위해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그날 하늘은 맑았고 시원한 가을 공기는 완벽한 하루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받지 않는 전화가 불길한 침묵으로 박귀자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집은 그대로였고 차는 호숫가, 리조트 근처에 멀쩡히 주차되어 있었지만 다툼의 흔적도 쪽지도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한 세대 전체에 잊히지 않는 아픔과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산을 샅샅이 뒤지고 차가운 호수 깊은 곳까지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 안시, 가족은 유령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년 후인 2017, 연의 딴 언덕에 버려진 펜션을 개조하던 중한 인부가 가짜 벽 뒤에 숨겨진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소희 양의 스케치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페이지는 꽃동물 그리고 행복한 가족의 순수한 그림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 검은색 크레용으로만 그려진 그 그림은 베테랑 수사관들조차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지만 얼굴 없이 겁에 질린 채 크게 뜬 눈만 있었고 그들 옆에는 기괴하고 거대한 형체가 긴 팔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 운명의 날, 안씨 가족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소희는 자신의 마지막 그림에 어떤 끔찍한 비밀을 담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유일한 침묵의 목격자인 그 스케치북은 왜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 것일까요? 2000년대 중반의 한국은 역동적인 변화의 교차점에 서 있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인상적으로 극복한 경제는 회복세를 보였고 대장금, 같은 드라마와 원세대 K-POP 그룹의 부상으로 한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아직 스마트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싸이월드와 같은 초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사람들이 미니홈피를 만들고 사진과 일기를 공유하며 새로운 소통 공간을 형성하는 등 인터넷은 보편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여전히 폴더폰이 주를 이루었고 주된 기능은 통화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GPS가 널리 보급되지 않아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2005년, 당시 춘천의 삶은 여전히 휴양도시의 평온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호반의 도시로 알려진 춘천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닭갈비 같은 특산물로 유명하여 서울 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말 여행지였습니다. 당시 인구는 약 25만 명으로서로 얼굴을 아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삶은 수도의 번잡함과 대조적으로 느린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당시의 치안 및 미디어 시스템 또한 과도기적 사회의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한국 경찰 시스템은 전문적이라고 평가받았지만 특히 DNA 분석이나 디지털 데이터 복구와 같은 과학 수사 기법은 오늘날처럼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에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었고 손상된 기기에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CCTV는 도심 주요 건물 큰 교차로에 설치되기 시작했지만 교외 작은 길 특히 길가의 펜션 같은 사유지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신문과 텔레비전은 여전히 주요 정보원이었고 이와 같은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이야깃거리가 되어 지역경찰에 엄청난 압박을 가했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여전히 가족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중요시되었습니다. 경제적 가장인 아버지와 자녀 양육에 힘쓰는 어머니로 구성된 핵가족이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졌습니다. 개인의 안전은 국가적 자부심으로 여겨졌고 당시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폭력 범죄율이 비교적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명확한 징후 없이 한 가족 전체가 실종된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운명의 스케치북이 발견되기 12년 전인 1993년 여름 서울의 한 작은 성당에서 안태준과 이서연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대학 시절부터 키워온 결실이었습니다. 1965년 5, 월 12, 일학자의 도시 안동에서 태어난 안태준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늘 뿔테 안경을 쓰고 지적인 이마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강원대학교에서 고대사 특히 고구려사 연구에 열정을 쏟는 교수였습니다. 그의 연구는 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진지하고 꼼꼼하며 다소 내성적인 사람으로 묘사했지만 강의할 때면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매력적인 이야기꾼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가까운 친구가 많지 않았고 그의 삶은 거의 일과 작은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1967년 11 Wall 3 항구 도시 부산에서 태어난 이서연은 완전히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길고 검은 머리와 항상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 미소는 어떤 어둠도 걷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과 출산 전 그녀는 중앙일보에서 사회부 기자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예리했으며 사회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소희가 태어난 후 그녀는 유망한 경력을 포기하고 가족에게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를 그만둔 후에도 그녀는 글쓰기를 계속하며 가족의 일상을 파란색 가죽 표지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모든 모임의 중심이었고 따뜻하고 경청할 줄 알며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여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딸 안소희는 1997년 4월 21일에 태어나 부모의 상반된 성격을 완벽하게 이어주는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지성과 침착함 그리고 어머니의 감성과 예술가적 영혼을 물려받았습니다. 소희는 동물을 매우 사랑했고 그림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방은 자신이 그린 다채롭고 상상력 풍부한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소희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태주는 바쁜 와중에도 매일 밤 딸에게 역사 이야기를 흥미진진한 모험처럼 들려주었고 서연은 딸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함께 작은 쿠키를 구우며 딸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춘천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침실 3개짜리 넓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서연이 수국을 가득 심은 작은 발코니가 있었습니다. 태준의 교수 월급과 서연이 일할 때 모아둔 약간의 저축으로 재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사랑과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가득 찬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말이면 그들은 함께 호수 주변을 산책하거나 소희가 풍경화를 그릴 수 있도록 인근 시골로 차를 몰고 가곤 했습니다. 가정 불화나 외부의 어두운 관계에 대한 어떤 징후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온한 강물처럼 흘러가는 전형적인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운명의 여행 계획 또한 매우 단순했습니다. 태준의 동료인 박 교수가 빌려 준 소양호 근처 외딴 곳에 있는 작은 통나무집에서 짧은 휴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틀 동안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낚시를 하고 야외에서 바비큐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서현은 남편과 딸이 좋아하는 반찬부터 양념 소고기까지 많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소희는 새로 산 그림 도구를 가져가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기를 고대하며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떠나기 전 서연은 어머니 박영자 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행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고 신선한 생선을 좀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마지막이 될 줄은, 그리고 그들이 고대하던 휴가가 돌아오지 못할 여행이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05년 9월 17일 토요일. 그날 춘천의 날씨는 완벽하게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상쾌한 가을바람이 풀과 맑은 호수의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안씨 가족은 즐겁고 들뜬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메이트 시경 안태준과 이서연은 딸 소희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토스트와 우유로 된 간단한 식사였지만 소희가 간밤의 꿈 이야기를 부모님께 들려주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서연은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옷과 간식을 챙겼고 태준이 읽고 있던 책을 잊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가족의 은색 현대 소나타를 점검하고 기름을 가득 채우고 낚시 도구를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좋아하는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소희는 그림 그리는 책상에 앉아 곰 가족이 시냇가에서 피크닉을 하는 그림을 열심히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 식용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들은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맞은편 발코니에서 화초에 물을 주던 이웃 김 할머니가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경찰에 그들이 매우 행복해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소희는 심지어 할머니에게 즐겁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한 증인이 기록한 가족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의 시간대는 얼마 안 되는 데이터를 통해 재구성되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춘천 외곽으로 나가는 고속도로 요금소 CCTV에 그들의 차가 찍혔습니다. 태준이 운전하고 있었. 고서연은 조수석에 그리고 뒷좌석에는 소희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오전 11시 15분, 분경한 신용카드 영수증에 따르면 그들은 호숫가 작은 마을의 한 슈퍼마켓에 들러 소희에게 줄 탄산음료와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바쁜 주말이었기 때문에 젊은 여직원은 그들에 대해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들의 차는 통나무집이 있는 지역으로 이어지는 작고 외딴길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그들은 저녁에 서연의 어머니에게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의 어머니 박 씨는 희망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그곳의 전화 수신이 약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아침이 되어서도 연락이 닿지 않자 어머니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대학교 역사학과에 전화를 걸었고 나무집의 주인이자 태준의 동료인 박 교수는 그의 가족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9월 18일 일요일 오후 3, 시경 박 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렸습니다. 즉시 순찰팀이 소양호 지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약 1시간 후 그들은 안씨 가족의 은색 현대 소나타를 발견했습니다. 차는 통나무집 입구에서 약 500m 떨어진 작은 흙길가에 깔끔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뒷좌석에는 소희의 인형과 먹다 남은 감자칩 봉지가 있었습니다. 트렁크에는 피크닉 바구니와 낚시 도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툼의 흔적도, 혈흔도 흐트러진 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연 통나무집 역시 비어있고 깔끔했으며 아무도 온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안태준 가족은 마치 휴양지의 천국 같던 곳에서 대낮에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가설이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사고하지만 시신이 없었습니다. 자발적인 가출하지만 왜 모든 것을 남겨두고 갔을까요? 납치하지만 적도 없었고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즉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되었고 평화로운 도시 춘천을 짙은 안개로 뒤덮었습니다. 골든타임인 초기 48시간은 혼란과 절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버려진 차에 대한 신고를 받은 직후 춘천 경찰서는 끈기와 예리함으로 유명한 45세 베테랑 김동진 경감을 팀장으로 하는 50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가 처음 느낀 것은 기묘함이었습니다. 혼란도 폭력도 없었고 오직 섬뜩할 정도의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한 가족이 그대로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과학수사팀은 차량을 꼼꼼하게 감식했습니다. 많은 지문이 채취되었지만 모두 가족 구성원의 것이었습니다. 외부 손잡이에서도 낯선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과 섬유 샘플도 채취했지만 분석 결과 역시 안씨 가족의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춘천에 있는 안씨 가족의 아파트도 철저히 수색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태준과 서연의 개인용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웹 브라우징 기록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없었고 뉴스 사이트 학술, 웹사이트 육아, 커뮤니티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보낸 이메일도 업무와 친구들과의 일상적인 대화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서연의 일기장은 책상 위에서 발견되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여행에 대한 설렘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을 나타내는 내용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태준과 서연의 부모님은 모두 자녀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도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애정 문제도 재정적인 빚도의와 같은 비극으로 이어질 만한 심각한 업무상의 갈등도 없었습니다. 안씨 가족의 신원 조회 결과 그들은 모범적인 시민이었고 적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초기 수사 방향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김 경감은 강원도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 수색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경찰과 지역 군부대 그리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차가 발견된 곳 주변의 광범위한 지역을 돌 하나하나 뒤집고 덤불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경찰견 K9팀이 투입되었지만 개들은 차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흔적을 놓쳤는데 이는 그들이 다른 차량으로 옮겨 탔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예 잠수팀이
소양호 바닥을 수색하기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들은 깊고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가 위험한 환경에 맞서 싸웠지만 진흙과 낡은 쓰레기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상공을 맴돌며 옷이나 개인 소지품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그 또한 허사였습니다. 경찰은 그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CCTV의 수백 시간 분량의 녹화 영상을 다시 확인했지만 씨 가족이나 그들이 실종된 시간에 그 지역을 떠나는 의심스러운 차량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단 한 프레임도 없었습니다. 금융 데이터 분석 역시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은행 계좌는 슈퍼마켓에서 마지막으로 쇼핑한 이후 아무런 거래가 없었습니다. 신용카드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표준적인 계약이었고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진전이 업자헛된 단서와 막다른 길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는 수사팀의 자원과 사기를 소진시켰습니다. 한 증인은 속초의 한 페리 터미널에서 안씨 가족과 닮은 가족을 보았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다른 관광객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인신매매단에 납치되었다는 익명의 제보 전화가 있었지만 이 방향의 수사 역시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세 가지 주요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압박으로 인한 자발적 실종이었습니다. 흔적 없는 사라짐과 폭력의 징후가 없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의 성격 인간관계 미래 계획과 완전히 모순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들이 숲속을 산책하다가 외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왜 그렇게 대규모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무서운 이론은 그들이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차에서 유인하여 납치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범인은 어떻게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그렇게 완벽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사건은 언론의 열띤 취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수색 상황을 업데이트했고 안씨 가족의 얼굴은 모든 신문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실렸습니다. 전 국민은 안타까워하면서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 경감과 춘천경찰서에 대한 압박은 점점 커졌습니다. 인터넷 포럼에서는 루머와 음모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해외로 비밀리에 이민을 갔다는 사람도 있었고 이상한 종교 집단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허위 정보는 수사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고통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태준과 서연의 가족은 경찰만 기다리던 입장에서 직접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녀와 손녀의 사진이 담긴 수천 장의 전단지를 인쇄하여 춘천에서부터 서울 부산까지 전국 곳곳에 붙였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뿐만 아니라 언론의 집요한 취재와 끝없는 수색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12년은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게 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고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 보관소에서 먼지 쌓인 미제 사건 파일이 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식 수사는 오래전에 중단되었습니다. 김동진 경감도 은퇴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이름 없는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중 또한 춘천에서 실종된 가족의 이야기를 잊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7월의 어느 오후 운명은 예기치 않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춘천 북쪽 산기슭의 외딴 지역에서 새로운 리조트 건설을 위해 잊혀진 산장이라는 이름의 낡은 펜션이 철거되고 있었습니다. 이 펜션은 10년 이상 버려져 폐허가 되고 으스스한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라는 한 건설 노동자가 2층의 한 방, 내부 벽을 해머로 부수던 중비정상적으로 빈 공간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기심에 그는 더 세게 내리쳤습니다. 낡은 회반죽이 부서지면서 교묘하게 만들어진 비밀벽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방수포에 조심스럽게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감나가는 물건을 찾았다고 생각한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보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빛바랜 분홍색 표지의 어린이용 스케치북과 몇 개의 작은 장난감이 들어있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알지 못했지만 불길한 예감을 느낀 그는 즉시 현장 관리자에게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젊은 경찰팀이 현장에 파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이것이 심각한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5년 수사에 참여했던 나이 든 경관 한 명이 스케치북을 보고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호숫가에서 행복한 가족을 그린 그림들의 스타일이 그가 예전에 보았던 안소희 양의 방에 있던 그림들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스케치북은 즉시 과학수사과로 보내졌습니다. 스케치북 표지에 희미한 얼룩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한 결과 상상도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안소희 양의 것이었습니다. 12년 만에 첫 번째이자 유일한 단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지진과도 같았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재구성했습니다. 이제 62세가 되어 고향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던 김동진 전 경감은 고문으로 다시 초빙되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미완의 임무를 완수할 기회였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피해자 가족은 감정의 폭풍을 겪었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고통이 다시 살아났지만 이번에는 진실을 찾을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동반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다시 한번 춘천을 주목했고 한 아이의 그림책에서 다시 시작된 수사의 모든 전개를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스케치북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온 침묵의 메시지이자 에이트살 희생자의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과 미술 분석가들이 그림을 해독하기 위해 초빙되었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밝은 색상의 여행에 대한 순수하고 즐거운 이미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색은 점점 어두워지고서는 떨리고 급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 검은색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 분석가들은 끔찍한 세부 사항들을 지적했습니다. 얼굴 없는 새 인물은 정체성의 상실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존재와 마주했을 때의 극심한 공포를 표현했습니다. 기괴하고 거대한 형체는 단순히 악당이 아니라 작업복 같은 옷을 입고 손에는 막대기나 도구 같은 긴 물건을 들고 있는 구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간과되었던 가장 중요한 단서는 그림 뒷면에 있었습니다. 소희는 낡은 트럭의 일부를 그렸는데 거기에는 독특한 새 모양의 로고와 차량 번호판의 마지막 세 자리 숫자인 482가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판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제 수사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잊혀진 산장과 관련이 있고 유사한 로고와 번호판을 가진 낡은 트럭을 소유했거나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는 남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펜션에 관한 모든 기록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들은 펜션의 마지막 소유주가 윤철호라는 남성이며 그가 2005년 초에 펜션을 인수했지만 안씨 가족이 실종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버려두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2010년에 부지를 다시 팔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윤철호의 신원조회 결과 그는 가족도 친구도 없고 불안정한 직업 경력을 가진 은둔형 외톨이라는 우려스러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2005년에 윤철호가 낡은 포터트럭을 소유했으며 그가 일했던 작은 운송회사의 로고가 독수리 모양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차량 등록 기록은 오래되었지만 그들은 전체 번호판을 찾아냈습니다. 마지막 세 자리는 정확히 482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새로운 증거들로 당시 58세였던 윤철호에 대한 전국적인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그의 사진이 널리 공개되었습니다. 김 경감이 이끄는 수사팀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사건 전체를 재분석했습니다. 우발적인 범죄라는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안씨 가족이 통나무집으로 가는 길을 찾다가 우연히 윤씨의 펜션 근처로 잘못 들어섰을 수 있습니다. 작은 충돌이나 말다툼이 있었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윤철호가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윤의 프로필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낮은 자존감과 무시당했다는 느낌에 쉽게 격분하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안씨 가족처럼 행복하고 성공적인 가족의 등장은 그의 내면에 잠재된 분노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의 경찰이 지난 12년 동안 윤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여러 도시에서 가명을 쓰며 잡다한 육체노동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의 삶은 도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수사망은 좁혀졌습니다. 수배가 시작된 지 몇 주 후 경찰은 목포 근처의 외딴 어촌 마을의 한 하숙집 주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숙집 작은 방을 빌린 남자가 바로 윤철호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특수팀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윤이 허름한 방 안에서 홀로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고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날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스케치북과 트럭 기록이라는 증거 앞에서 윤철호는 처음에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의 강도 높은 신문과 김 경감의 끈질긴 추궁 그리고
소희의 사진을 마주한 끝에 그의 방어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그 운명의 밤에 있었던 끔찍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진술은 경찰의 추론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습니다. 그날 오후 안씨 가족은 길을 잃었고 그들의 차는 그의 펜션으로 이어지는 흙길에 빠졌습니다. 태주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술과 자괴감에 빠져있던 유는 태준의 예의 바르고 성공한 모습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작은 말다툼이 벌어졌고 통제불능의 분노 속에서 유는 쇠막대로 태준을 공격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서연과 소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 유는 모녀를 제압하여 펜션의 한 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태준의 시신을 숨기려 애쓰는 동안 며칠간 그들을 감금했습니다. 소희의 스케치북은 그들의 소지품을 뒤지던 중 그가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감금된 공포의 순간 속에서 소희는 자신이 본 것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어린 영혼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결국 범죄를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유는 모녀마저 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살해하고 펜션 뒤 숲속 깊은 구덩이에 세 구의 시신을 모두 묻었습니다. 그 후 그는 안씨 가족의 차를 한적한 길로 몰고 가출처럼 보이도록 현장을 조작한 뒤 서둘러 펜션을 팔고 도망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윤의 자백으로 모든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옛 펜션 뒤편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차가운 땅 속에 12년간 묻혀있던 안씨 가족 3명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사건은 2018년 초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은 전 국민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의 윤철원은 납치 및 연쇄살인 혐의로 대한민국 법률상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지만이 판결은 그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 여겨졌습니다. 판결을 들은 피해자 가족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상실감을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실종된 지 12년 만에 안씨 가족의 공식적인 장례식이 마침내 거행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춘천 시민들이 그들을 추모하며 나란히 놓인 세 개의 무덤 위에 흰 국화를 바쳤습니다. 김동진 경감도 멀리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경력 중 가장 크고 고통스러웠던 사건이 마침내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현재 윤철호는 사형수로서 아마도 결코 오지 않을 집행일을 기다리며 수감되어 있습니다. 사건 파일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남긴 유산과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잊혀진 산장은 완전히 철거되었지만 그곳에 얽힌 이야기는 춘천의 비극적인 도시전설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안소희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재능 있는 미술 영재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어린 딸의 기억을 영원히 살아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경찰학교에서 고전적인 살해 연구가 되었으며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과 아주 작은 단서가 가진 힘을 증명하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안씨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고립과 우발적 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평범한 갈등에서 악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행복한 가정이 통제불능의 한순간에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풀렸지만 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마도 영원히 완전히 해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안소희 양에 대한 찬사이기도 합니다. 비록 에이트살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마지막 그림에 담긴 용기와 지성은 범인을 폭로하고 가족에게 정의를 가져다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며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혀 있어도 결국 빛을 향해 길을 찾는다는 증거입니다. 안씨 가족의 이야기는 한국인의 기억 속에 상처로 영원히 남을 것이며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행복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장 평화로운 곳에조차 숨어 있을 수 있는 어둠을 항상 경계해야 함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